어우 쉣 너무 쌩얼이다. 잠깐만요. Whatever, it's okay. 안녕하세요, 한유비입니다. 제가 그 Q&A에 답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리스트를. 여태까지 영상에 그 댓글 남겨주신 거랑 인스타 DM으로 받았던 질문들을 적어봤는데 한 10개 정도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답변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KLM에도 수영 테스트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걸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있습니다. 저희는 수영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수영 테스트가 뭐 엄청 대단한 역량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를 완주를 하시면 되는데 그 라이프 자켓 그걸 입고 그 수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요. You literally have to swim from A to B. 그 뭐 저병, 뭐 평영, 자유형, anything. 그냥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완주만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면접 과정, 동기는 몇 명, 인터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 과정이랑 인터뷰 진행 방식은 제가 그 previous 비디오에서 이미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기다 태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동기는 몇 명인지는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동기는 저 같은 경우는 6명이었는데 원래는 8명이 그 배정이 됐대요. 근데 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를 미루면서 다른 배치로 배정이 되고 6명 제 동기가 되었습니다. 6명만. 개인적인 이유로 입사를 좀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해진 동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여서. 아무튼, 세 번째. 문화 차이가 있나요? 네덜란드랑 한국이랑 문화 차이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two different country잖아요. Very far from each other 하고 히스토리도 다르고 아예 다르니까 있는데 가장 큰 문화의 차이를 꼽으라고 하면 네덜란드 애들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우리나라 분들은 다이렉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피니언을 굉장히 잘 얘기하는 편이에요. 자기의 그 의견을. 근데 한국 분들은 좀 약간 배려도 하고 respectful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문화 차이를 깊게 느끼지는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네덜란드 친구 아니지 네덜란드 동료가 저한테 막 like you're very different from any other Korean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듣고 뭐 like your personality doesn't really match with Asian people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그냥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에이션에 대한 그 스테레오타입을 씌우고 저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문화 차이를 트레이닝 때 느꼈던 게 expected한 에이전의 애티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거에 못 미치면 오히려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가지고 like I have to behave in a certain way because that's what they see in Asian people. So they have like, why does she has this kind of personality, or why does she have this kind of attitude? So they often say that, but I really don't care.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너무 긴 스토리여가지고. 그다음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객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승객이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네덜란드 국회의장. 근데 네덜란드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비행에 막 그분이 탄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 국회의장도 아니고 남의 나라 국회의장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비행을 했어요. 그분이 또 제 에리아에 이제 앉는다고 네덜란드 동료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한테 가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막 Do you know 원식 우? 막 이러면서 그 원식 우 만나서 뭐 자기 사진도 찍히고 이게 지금 한국 뉴스에도 뜨고 막 이러면서 그 뉴스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분이 그리고 또 그때 한국 관련된 뭐 역사 문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한국은 분단 국가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비행을 보냈던 시간이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 승객이고 비행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국회의사당 오고 싶으면은 연락하면 자기가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 마음은 받았어요. 마음만 받고 연락은 안 했습니다. 네덜란드 애들이 막 무조건 연락해야지 막 그런 기회가 흔치 않다 막 이랬는데 부담스러워서 연락 안 했고요. 사진은 찍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막 새집이 지어져 있었는데도 흔쾌히 찍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끝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나요?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기억에 남는 승객 앤 에피소드 해가지고 이걸로 퉁칠게요. 더치가 한국 문화를 몰라서 한국인 승객과 트러블이 난 적이 있나요? 많고요. 저희가 아마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러블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example로 얘기를 해드려요. 한 번은 네덜란드 분을 막 사진을 찍고 막 이 사람 이름 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네덜란드 동료가 저 한국인이 자기 얼굴 막 찍는다 카메라로 그리고 막 자기 이름 뭐냐고 막 물어본다. 근데 저희 항공사는 네임 태그가 따로 없어요. 이름 따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아서 만약에 어떤 컴플레인을 걸거나 했을 때 그냥 그 비행에 대한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 인디비주얼하게 이렇게 딱 타겟을 해서 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항공사에 좀 익숙해져 계신 분이었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네덜란드 승무원의 이름을 막 알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단 사진 찍는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이름 택도 따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이어가지고 그런 건 공개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다만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회사에다가 이제 컴플레인 레터를 적어주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덜란드의 assertive한 모습에 좀 화가 났나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항공사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종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옷을 보러 가도 어떤 분들은 직원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구경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 항공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원하는 거 그냥 help yourself가 되게 근본이 된 항공사여서 되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KLM 탔는데 편하게 이제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승무원들이 또 너무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다가오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그 모티브가 invite your guests to your home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너를 초대한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마치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한 것처럼 이렇게 손님과 승무원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동등한 관계로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싫으면은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 만난 네덜란드 동료랑 친해지는 방법. 저는 네덜란드 동료랑 친해지는 방법을 딱히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애초에 말을 잘 붙이는 편이에요. 성격이 좀 외향적이어가지고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서스럼
하고 근데 그거는 뭐 국가를 불문하고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고 네덜란드 동료랑 친해지는 방법을 딱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다가갔던 적은 없는데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했던 질문, 제가 맨날 하는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국 가서 뭐 하냐, 너 한국에 계획 있냐, 한국에 가본 적 있냐,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행을 하다 보면 진짜 웃긴 게요. 하는 질문 맨날 하고 받는 질문 맨날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녹음해가지고 들려주고 싶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크리닝 기간이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스크리닝 기간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기간이어가지고, 이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스크리닝을 하다 보니까, 붙었던 분들도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면서 이제 또 입사 안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입사 자리가 생기면은 포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이력서에 기재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쓰실 때 증빙을 할 수 없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 캐나다에서 잠깐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거를 썼는데 증빙할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증빙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사진으로 증빙을 했어요. 제가 그때 찍었던 그 사진으로 증빙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트레이닝 기간 동안 한국에 올 수 있는지. 한국에 올 수 없어요. 한국에 딱 한 번 오는데 거의 그냥 트레이닝 마지막에 트레이닝 비행으로 한국에 오는 거여가지고 그 전에는 한국에 올 시간도 없고 왔다가 또 진짜 뭔 일 생겨서 못 돌아가면 어떡해요. 멀리까지 와가지고 저는 정말 비추인 것 같고 비행 빼고는 한국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트레이닝 기간 때 남자친구가 오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오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봤어도 본인이 한국으로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트레이닝 2달 동안 네덜란드에 언제 제가 살아보겠어요. 저는 그 트레이닝 기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쉬는 날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근교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 입사 시기가 여름이어가지고 여름에 유럽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갈 생각 하지 말고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뽕을 뽑을지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서류 잘 붙는 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제 스펙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에티하드에 입사를 하고요. 거기서 이직을 KLM으로 합니다. 서류 잘 붙는 팁은 제가 아무래도 항공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비행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디벨로핑을 해서 썼고 잘 붙는 팁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영어 성적이 진짜 좋아야 돼요. 왜냐면 입사해서 보면은 다 약간 영어 잘하거든요. 아니면 경력직이거나. 근데 영어 저는 오픽 AL이 있었고 붙었을 때 그리고 토익 스피킹을 하실 거면 그 제일 높은 점수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이 있는데 오픽이 높고 토익이 낮다 이러면은 그냥 오픽만 쓰시면 되고 또 반대로 토익이 높고 오픽이 낮다 하면은 토익을 쓰시면 되고 어정쩡한 영어 점수는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고득점의 친구들이 붙기 때문에 안 쓰느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30대 중후반 신입 합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완전 가능해요. 무조건 go go go. If you want to try it, why not? You know? 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나이 많은 승무원들 많아요. 여기는 비행 경력 20년은 어디에 비비지도 못해요. 여기 막 60살 넘어서까지도 비행하는 항공사여서 30대 중후반 신입 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30대 넘는 분들도 계시고 40대 가까워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막 나이에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8번째, 2년 계약직의 연장 가능성은 정규직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완전 no! 이게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2년이고 2년이 끝나면 무조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들 아쉬워서 막 도전을 해요. 이거를 최대한 바꿔보려고 계약직을 또 한번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널 붙으면요,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거 주고 yes or no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질문에 KLM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yes 이렇게 하면은 파이널을 붙어도 탈락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안 돼요. 9번. 매 채용 몇 명 채용되나요? 제2외국어 우대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제2외국어 우대는 안 해요. 왜냐면 영어가 메인 공용어기 때문에 이 말 말고는 할 이유가 없어요. 비행에서도 다 영어로 대화가 되고 그 동료들이랑도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대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언어를 잘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본인한테. 우대는 안 하지만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매채용 몇 명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건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30 몇 명이지? 32명? 저번에 이것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이게 순환이 돌거든요. 거의 한 5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50명 중에 뭐 25명이 나가면 또 다른 25명을 채용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한 30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어는 어디서 배운 건지, 어떻게 영어를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 유학생이에요. 캐나다에서 4년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1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저는 다녔는데 외국인 친구들이랑 거의 주로 학교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영어를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할 때도 영어가 필요한 회사에 입사를 했고 제 인생에서 계속 영어는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는 네, 부모님한테 너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지는 그냥 일상생활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듣는 거는 웬만한 한국 분들은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을 터야 되니까 그런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미드 같은 거 틀어놓고 따라 읽거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쉐도잉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써왔던 언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벌써 17분이 이렇게 확 가네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중동항공사의 Q&A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중동항공사 Q&A도 제가 뽑아봤는데 꽤 나오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뭐 약간 아웃데이트 돼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은 또 제가 중동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